네,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 네. 아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 기존에는 저희가 신용 대출만 가능했는데 예, 예. 이번 오늘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금리를 갈아타려면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을 해야 되고 예. 또 서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도 직접 방문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서 스마트폰에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그 금리를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비교도 정확히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또 기존 대출 상환도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예.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처럼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정책적으로는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이게 결국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들 이제 낮은 금리로 가니까 이자 부담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신용대출 경우에 작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8개월 정도인데 이미 한 10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각 1인당 한 1.6% 정도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크죠. 예, 예. 한 3배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훨씬 더 큰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꾸 이제 대환대출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제 고객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금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이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대출 이자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담대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 대출 상품도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모든 주담대나 모든 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약간의 예외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가능하지만 단독 주택이나 빌라는 좀 어렵습니다. 예. 시사 발견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 단독 주택이나 빌라 가면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조건을 보면은 10억 원 이하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경우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빌라 전부 다 포함해서 가능한 상황이고 대출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되고 또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기간이 2년이면 이제 1년 이전에 예, 그렇죠. 1년 지나기 이전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설명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클릭 몇 번에 이렇게 싼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하게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앱을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서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서류는 사실 그냥 저희가 동의만 하면은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금융에서 알아서 이제 가져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많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준비할 필요 없고 예. 하지만 이제 가끔 보면은 공공기관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등기 필증, 전세임대차 계약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이따 출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부터 복합 상담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이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 서민금융 이따를 활용하시면은 본인한테 정확히 맞는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게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책금융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민간 상품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요건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뭐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른 다음에도 이제 보증서 발급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정보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보증서 발급 이후에도 대출 가능한 금융회사를 하나씩 이제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서민금융 이따를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한테 꼭 맞는 상품 거기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대출까지 한 예. 번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게 비대면 복합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고 복합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예. 추가적으로 이제 복지제도나 우리 채무조정, 뭐 고용제도 이런 거를 연계해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 복합 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대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출하러 오셨는데 뭐 미취업자다. 그러면 이제 고용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제도를 연계해 줄 수도 있고 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채무조정제도를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갖다 이제 복합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민금융 이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따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어준다 하는 측면에서 이따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합 상담을 뭐 하고 싶어도 뭐 생업이 있는 경우에 이제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센터 직접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비대면 상담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막 발표한 서민금융 이따.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민이나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경제적으로 자활을 하는 게 결국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가 강조를 해서 지금 이제 서민 금융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서민 지원 있다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금융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지만 예. 점점 우리 그 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넓혀가지고 다양한 영역으로.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뭐 그런 식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위기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태영건설이 오늘 추가 자구안을 내놨고 이제 모레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번 사태가 이제 건설 산업 전반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 전반까지 이 위기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 태영건설이 다른 건설사랑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태영건설은 지금 자체 시행 사업 비중도 높고 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또 네. PF 보증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다른 건설사는 뭐 이 정도까지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건설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합니다. 고금리 상황도 있고 또 비용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뭐 전반적인 건설 업계 좀 사업성 강화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정부가 조만간 그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크게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뭐 금융시장 영향 부분도 좀 있는데 예. 사실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많은 다양한 시장 안전 조치를 많이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향후에는 사실 뭐 약간이라도 불안감이 있거나 불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현재 있는 수단과 현재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활용을 하고 또 확대하고 또 보완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대응책은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건설업 자체의 사업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일단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정 조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실 많은 조치를 마련해 놓고서 아직도 한 60조 원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력도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이제 워크아웃 신청으로서 가장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건설사랑 PF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랑 PF 사업장을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신용 그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신용 기업 관련해서 금융 지원 규모도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끝으로 정부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 질서 있는 영착륙을 강조를 했습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이나 원칙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큰 원칙은 저희가 사업장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정상 사업장, 또 하나는 이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사업장은 사실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단지 지금 자금 애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목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책기관에서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요. 이건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재고 구조화를 추진하든지 정상화를 추진하든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든지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는 뭐 PF 대주단 협약, 그다음 PF 정상화 펀드 등을 활용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로 한 거는 예. 사실 PF가 이슈가 됐었을 때부터도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뭐 원칙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정책 금융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